KBS 대구 100세 건강 강좌가 배뇨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KBS 대구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남모르는 고통을 안겨주는 배뇨장애는 제대로 아는 만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요실금과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기 이후 배뇨장애를 초래하는 대표적 질환인데요. 이번 건강 강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새롭고 다양한 치료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KBS 대구 3월 100세 건강 강좌에 많은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반갑고요. 지금부터 KBS 대구 100세 건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앞에 보이시겠지만 배뇨장애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깨어나지가 않다. 그리고 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오늘 참석하신 최희경 교수님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의료 정보를 주실 오늘 교수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성 요실금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실 박철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KBS에서 100세 건강에 대해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이 강의하는데 저도 의사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비뇨기과가 생각보다 제 환자가 거의가 60대 후반입니다. 90%. 그래서 이 참 비뇨기과 옛날에 그냥 성병이나 치료하는 그런 과가 아니고 거의 나이 드신 분을 상대로 하는 병원입니다. 강의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노인의 정의가 예년에는 65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50에서 75세까지는 중장년입니다. 아직까지 75세 안 됐으면 노인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강의하는 쾌변입니다. 대소변이 잘 먹고 잘 누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서 제가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뒤에 남성에 대해서는 김병은 교수가 강의하겠습니다. 한 3, 40분 강의인데 아마 남녀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는 남자지만 여자도 알아야지 또 그 옆에 할머니도 좀 간호할 수도 있고 또 남자의 문제 뭐 맨날 주무시다가 2번, 3번 들어가느라 화장실 하는 거 저 양반 와카노 하는 그거를 이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죠?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우선 요실금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실자는 잃어버릴 실자고 금은 이래 금지한다 하는 말. 오줌을 이래 딱 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앙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속옷이 드는 걸 말하는데요. 대개는 이런 경우가 오면요. 우선 냄새나고 자기 자신의 위생적인 문제가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족이나 특히 이제 손자들 보면 냄새 난다고 자꾸 안 옵니다. 나이 드시면은 우리 몸에 피부가 건조해져 가지고 괴사 현상으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송진 냄새가 좀 납니다. 그 자체만 해도 노인네 방은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소변 냄새까지 하면 굉장히 역합니다. 특히 젊은 꼬마 손자들은 냄새 난다고 잘 안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가서 살면은 옛날 한옥이 아이가 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청결에 문제가 있죠. 악취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 사회적으로 이 기저귀를 만들어야 되는 거 봐서 이 국가적으로 굉장한 또 손실이 옵니다. 의료비가 상승됩니다. 빈도를 보면요. 대개 여성에서 한 40%, 뭐 40% 될 수 있고 50% 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병원을 찾을 정도의 환자는 여기서 한 반 정도. 그리고 늘 있는 게 아니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경우를 썼어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한 500 하는데 이 나이가 드는 이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그죠? 이 오줌을 참는 거, 누는 거. 길게 하면은 이 관략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줌은 방광은 배뇨 증상과 또 저장 증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실금은 저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관략근이 꽉 쪼그셔야지 오줌이 안 누는데, 누를 때는 이 관략근이 늘어나면서 이완되면서 오줌이 나오는 겁니다. 요실금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성한테 가장 많은 것은 출산과 노화에 따라서, 폐경기 이후에 노화에 따라서 오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질환으로, 특히 뇌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간혹 허리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그 합병증으로 갑자기 또 좀 있던 병이 좀 심해지는 중. 그 외에 산부인과 수술하면, 암 수술하면 이 골반 신경을 다 좀 손상받다 보면 오줌 누는 문제고, 그 외에 약물 복용. 강의가 좀 딱딱한지 모르겠는데, 좀 가다가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참 중요한데요. 요실금의 종류입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제 환자 중에 내 친구가 여기에서 수술받고, 요실금 수술받고 나왔는데 수술해달라고 합니다. 뭐 다 자꾸 곧자로 와서 수술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수술해서 나을 병이 아니다. 우리 균형외과 전문의사는 그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라가지고 이 어떤 치료 방법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요 하나하나를 뒤에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복합성, 이 출산과 관계되는 거, 들어가고 있으면 과미성 방광, 그 외에 혼합, 이게 두 개 합쳐있는 경우가 또 들어있습니다. 한 30~40%에서. 이런 경우는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 일류성은 방광 수축이 안 돼가지고 뭐 신경마비라든지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밖으로 물러넘치듯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람. 그 외에 이제 일시적으로 약이나 방광이 멀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진단은 문제입니다. 비뇨기과 의사한테 오면은 80~90%는 이래 이야기하고 언제 소변 누느냐, 밤에 자다가 몇 번 깨느냐, 시원하게 누느냐, 뭐 통증이 있느냐, 뭐 요실금 있느냐 이런 물어보면 당장 진단이 됩니다. 그 외에 이런 신체 검사하고 요검사 이런 하는 거는 혹시나 딴 병이 있는가 없는가, 약을 먹는데 지장이 없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만, 문제만 해도 이거 80~90%. 벌써 본인이 또 진단 다 해가지고 내한테 오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병원에서 딱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문지를 해가지고, 예를 중에 한 가지만 체크돼도, 진단될 수 있고, 그 외에 이 배뇨일지인데요, 자기가 언제, 대개 3일 전부터 오기 전에 허락하는데요. 요 컵도 이제 플라스틱을 하나 줍니다. 병원에서 주면 이렇게 언제 양이 얼마고 언제 놓고 이런 걸 딱 적어오면은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참 도움이 되죠. 이게 이렇게 치료 전에 상태, 또 유발 요소, 치료 방법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못 적어와요. 그래서 참 중요한 진단에 돈 안 들고 참 좋은 진단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 가면요, 요속검사가 오줌 누면 이게 모니터가 돼가지고 기계가 속도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젤젤 이런 누는 거는 이제 오줌 줄기가 약하다. 또 다 누고 나서도 잔뇨가 얼마 남았다 하는 거를 옛날에는 카테타 요도로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했는데 요즘은 아주 소형 초음파를 이용해서 잔뇨량도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요 간단한 요속검사 요 하나만으로도 외래에서는 충분히 소변 잘 볼 수 있다. 또 약이 어떤 약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비뇨기과 가지고 요 검사를 아마 들어 해본 사람도 있는데 이 돈이 꽤 되거든요. 한 2~3만 원. 그래서 이 비싼 검사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요보다 더, 이제 방광에다 요도를 카테터 넣어가지고 방광을 이렇게 생리식염수로 채워가면서 기능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요거는 특수한 경우나,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 할 때는 특히 이제 수술하기 전에 요 검사를 해야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요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기타 이제 방광경 검사, 요건 절순 뒤에 나오지만, 절순 비대증이 있을 때, 또 이런 방광염이나 암이 있는가 없는가, 딴 병을 구별하기 위해서 간혹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 자체 문제로서는 뭐 무조건 하는 절대 아닙니다. 예. 첫째 이제 복합성 요실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실금은 주로 이제 웃거나 기침할 때죠. 여기에 압력이 들어가면서 여기 요도가 방광 전체가 밑으로 다운됩니다. 내려간다는 거죠. 요 밑에 골반 근육이 있는데요. 입을 걸어놓으면 쭉 처지죠. 그것이 이제 폐경기가 온다든지 50대 전후로 또 살이 좀 찐다든지 한 4, 5kg 정도 또 출산하고 나면 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래서 출산을 보통 한 4명 이상 옛날 여기 있는 분 중에 4명 이상을 출산하면은 거의 100% 이 복합성 요실금이 생깁니다. 병원 오고 안 오고는 막 대충 뭐 자기가 이제 견딜 만하게 안 오. 이게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니까. 그러나 거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다 오진 않습니다. 수술하고 오시는 사람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도가 짧아집니다. 이게 뭐 여자 요도는 한 4, 5cm 되는데 이 방광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 2cm, 3cm 쭉 작아집니다. 그래서 앙금이 없이 오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술도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딱 잡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 다시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정상인데, 요 압력이 딱 이렇게 정상 이 폭이 되는데 이렇게 넓어집니다. 앙금에서 오줌 시작입니다. 이 출산, 노화, 예? 이런 이게 제일 많고, 여기 이제 비만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방광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방광 입구가 이렇게 쫙 쪼은 듯이 이렇게 이 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렇게 창백하게, 이 색깔도 아주 창백하게 보면서 이렇게 이 구멍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줌이 이 폐지 압력이 감소돼가지고 요실금이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노화 현상. 이제 치료에 들어가면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보존적 행동요법을 먼저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골반 근육 강화, 그 중에는 케겔, 정기 자극, 바이오, 체외 자기장 있고, 그 외에 이제 기구를 사용하는 실리콘 기구, 그 약물요법, 요 하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습관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 골반 근육입니다. 요실금 있는 환자가 와가지 않게 해요. 등산하고 에어로빅 하면은 요실금이 좋아집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 자체로 봐서는 전혀 백해 무익합니다. 오히려 등산하면 소음이 더 세고 에어로빅하면 더 세지요. 뭐 그거 한다고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방지용으로 하는 운동은 이 골반 근육에 한 특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외 운동은 그냥 건강이지 이 요실금 그냥 운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운동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골반 근육이 자기 자신 어디에 붙은지 모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줌을 누다가 딱 참을 때 딱 쪼는 느낌. 또 방구를 참는 그런 할 때 항문이 쪼는 그 근육이 바로 골반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개는 이래 누워서 이래 이 다리를 좀 올리고 이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골반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문을 꽉 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한 10번, 10초 내지 15초, 고르기를 한 중간에 또 10초 쉬고, 고르기를 한 15번 합니다. 그럼 한 10분 내지 15분 하죠? 곱하기 하루에 3번 합니다. 한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3개월 내지 6개월 해야지 골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한 달도 안 하면 또 원상 복귀되죠. 근데 이건 누가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출산 후에 좀 젊은 여성한테는 참 좋습니다. 이게 뭐 에어로빅 하면서 잠깐 시간 내가지고 5분, 10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때 뭐 마녀와 같이 빠지는 들어야 되지 의사가 하락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대개 누워서 다리 올려가지고 이 골반 근육을 항문을 꽉 조는 운영을 5내 10초간 쉬고 또 10초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허리가 좀 짧거나 비만한 사람 힘을 주라고 하면 요 위에 힘 줍니다. 이 밑에 골반 힘을 못 쳐가지고 그래서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 뒤꿈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10몇 초씩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누웠다가 오전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항물적으로 가부좌 하는 스타일을 할 수 있고 뭐 다리를 이렇게 폈다 올렸다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운동하면서 집에서 잠시 쉬면서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특히 이제 30대, 40대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요즘 잘 안 쓰는데 실리콘을 이렇게 그람수가 있어가지고 넣고 나서 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 2분 이렇게 꽉 쪼면서 왔다 갔다. 이 똑 떨어지면 힘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좀 무게가 좀 가벼운 거 쓰고 이렇게 자기들 훈련 따라가지고 무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콘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여성 주부생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던데 요즘은 또 이 유행이 한번 갖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 그 외에 그것도 힘드니까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요 기계가 좀 됩니다. 기계값이 좀 되는데요. 요걸 기다려 놓고 요 허리 차고 이 전기 딱 주면 짜릿짜릿합니다. 완전히.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 질근육 수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한테 한 50전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되겠네 싶습니다. 이 바이오피직은 옳게 내가 복근 옳게 쓰는지를 체크해주는 병원에서 체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자기장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가만히 책 보면 한 2, 3분 앉아서 이렇게 자기장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3, 4개월 들으면요, 이게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게 이렇게 2배로 단단해지고, 우리 헬스 하면은 보디빌더가 이렇게 알통이 생기듯이 이렇게 단단해지면은 이게 이제, 성생활도 많이 좋아지고, 요실금도 있고, 배변 문제도 같이 해결됩니다. 항상 빤스에 변이 부거나, 이 변비와 변실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실금이 아니고, 변실금이 있는 사람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골반 운동은 어떻게나,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의사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뭐, 와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약물도 됩니다. 예. 여성 호르몬을 주면,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 이후에 이제 불면증, 질 위축 이런 거 오면서, 제가 이 환자들 좀 써보면요. 요실금 때문에 썼는데, 실제는 막 불면증이 싹 없어진다. 그럼 몸에 어떤, 남 나는 거 이런 게 참 좋아지는데, 이게 여성 그 유방암하고 막 걱정하는데, 지금은 한 10년 이상 계속 쓰면 모를까. 비뇨기과는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내 쓰거든요. 잠시 쓰는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불편할 때.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그 외에 패살이라고 질 탈주증이 있는 사람한테 산부인 가서 이용합니다. 우리 비뇨기과는 잘 안 써요. 다음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20, 30년 비뇨기과 의사 하면서 요실금 수술은 한 5, 6가지 이상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그러나 다 지금은 좋은 방법이고 유명무실한 방법이고, 최근에는 테이프 수술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간편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배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테이프를 하면 이렇게 요거를 딱 들어 올리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20, 30분 내에 끝나고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나오는 방법이에요. 요 골반 쪽 옆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똑같은데, 뭐 위로 올리냐 옆으로 나가냐 그 입구가 좀 다른 방법인데, 요 수술은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또다시 폐경기가 왔거나 체중이 늘거나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또 느슨해지면은 2번, 3번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좀 어렵고요. 또 개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한 1년 괜찮다가 2, 3년 때 혹은 5년 괜찮다가 또 뭐 다시 재발한 경우 저한테 오는 사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려주면 됩니다. 이 수술할 때 제가 이제 내진을 꼭 하죠. 뭐 어떤 사람 보면 질의 기형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 입구가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히 65세를 전후로 해서 이 골반 장이 탈출증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방광, 직장, 자궁, 소화 이런 게 요거는 방광 유락하는데요. 이런 거는 같이 이쪽으로 절개해가지고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수술도 필요하다. 자, 이제 2번째, 절박하다. 긴급한 요실금입니다. 긴급 요실금인데요. 요거는, 오줌이 마렵다고 생각하면 가는 중에 조금 흘리거나 또 다 들어가는데 빤스 내리기 전에 조금 째리는 그런 증상이고, 방광에 오줌만 차다가면 요일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주 가게 되고, 가면 오줌 양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밤 되면은 또 자다가 2번 이상, 3번씩 자꾸 깨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밤에 자꾸 깨면요, 수면 장애 때문에 막 낮에 뭐 띵하기 좀 그렇거든요. 삶의 질이 항상 또 불미중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삶의 질을, 웰빙 센세이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또 이런 9개의 그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되게 합니다. 한 내 중에 한 개라도 나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아마 비뇨기 의사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인을 보면요, 아주 그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 나이가 들을수록 오는 이 신경이성 문제입니다. 뇌졸중, 파킨슨, 치매. 이게 또 치매도 정도가 있거든요. 아주 경한 것부터 해가지고 심하게 또. 그 파킨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으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이 병 자체가, 원인 질환 자체가 심하면은 약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난감할 수도 있는데, 그 간다고 여러분들 시계 바늘을 거꾸로 이렇게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참, 그 환자는 또 뭐 어디가 수술하기 잘 됐는데, 와, 수술하지 않고 막 어떤 사람 때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그 답답하면 저한테 때를 쓰겠냐, 수술할 병이 아니다. 이런 말을 참 하기가 힘든 정도로, 그렇습니다. 기타 이제 우울증도 포함되고요. 우울증도 참, 노인 우울증한 말 씁니다, 요즘은. 요즘은 뭐 공황장애 하는 말 쓰기도 한데요. 나이 들면 남녀가 똑같이 오십니다. 여자라고 더 많고 남자라고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 스타일의 우울증이 따로 있고, 자세히 보시면요, 서로가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 저 영감, 저 할머니 와카노카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꾸 짜증을 많이 자꾸 냅니다. 막 감정 기복이 세게가지고. 여자들은 오히려 대범해지면서, 성격이 대변해지면서 그 사는 의미를 없으면서 하는 짓이 짓이야죠. 하는 일이 한쪽으로만 몰두되는 그런 경향이고, 남자는 자꾸 짜증을 내고 실증을 잘 내는 그런 성질로 좀 달라집니다.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남자는. 그 외에 있는 염증 같은 거 문제고요. 그 치료는 앞에 기본 틀은 복합성 요실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어느 게 잘도 가지고 차이입니다. 자가치료, 생활습관 행동치료, 약물치료를 주로, 이게 제일 비뇨기과 의사로서는 약물치료가 80~90%는 약물치료입니다. 간혹 아주 안 들으면 방광에 약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약이 특수인데 되게 보험이 안 돼가지고 비싸기면 비싸고 약도 잘 안 듣고 잘 쓰진 않는데, 굳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약을 이제 방광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가 주입하는 방법. 그 외에 아까 했는 이런 골반 운동, 자극 증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그에 이제 추가하면은 이런 신경 조절 장치, 우리가 심박동이 잘 안 되는 사람, 여기 심박동수를 집어넣죠. 페이스메이커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척추에다가 전기 자극기를 삽입해주는
삽입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좀 비싸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뭐 자다가도 막 5번, 10번씩 깨는 사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생활습관 앞에 나오기 전에요. 참 음식은 자극성 있는 음식, 우리나라 같으면 커피, 녹차, 뭐 주스, 싱거, 또 맵고 짠 거 이런 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중이 4, 5kg가 지금 여러분들 있는 수준에서 4, 5kg가 기점입니다. 평상시 평균 수치요. 4, 5kg만 넘어가면은 이런 요실금 문제가 악화됩니다. 몸무게만 좀 줄여. 특히 복합성 요실금이 좀 있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몸무게 좀 줄여보자 하면서 하면은 몸무게 줄여 수술을 해요. 그냥 수술을 해 하면은 바로 수술한다고 해요. 이 나이 드신 분 몸무게 4, 5kg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대로 노력 다 해봤어요. 내한테 오기 전에는. 예.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몸무게를 조절하시고. 금연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게 기침하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음식 조절은 제일 가장 방광에 자극적인 음료는 술입니다.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은요, 자다가 오줌을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 드물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술이 제일 자극적이고, 특히 저녁에 먹는 술이 제일 자극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초콜릿, 매운 거, 이런 신과일,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행동치료는 이 방광훈련이라는 말 쓰는데요. 오줌이 마르면은 신문 한 10분 노래 한 곡 듣고 가는 식으로 매주 한 10분 정도씩, 그 다음 주는 한 20분, 그 다음 주 한 30분, 이렇게 좀 이래, 연장했다가 가면 하는 걸 이제 방광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참는다 하면서 1시간 갑자기 팍 참고 2시간 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전체 참아도 한 1시간 이상 참을 필요는 없고요. 전체 한 10분씩, 20분씩 1주 간격으로 살살 자기가 한 늘려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1시간 이상은 참으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늘 쓰는 이 약이 많습니다. 종류가 한 6가지 나오는데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60 넘으면 변비가 많은데다가 이 약을 주면 더 변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피해가면서 양을 줄이기도 하면서 이제 또 변비약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전기 조약기를 몸 안에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 마지막 요 수술 그 치료 보면 보톡스가 얼굴에 이게 이제 얼굴 주름 하는 게 아니고 방광에도 보톡스 넣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린 내시경 방광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한 번 치료하면은 한 6개월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 자체는 보험이 안 되는데 지금 보톡스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2, 30만 원 할 정도 시술비 좀 포함해서 입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도 안 되면 결국은 이 보톡스가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라고 하면 신경마비거든요. 방광 이 점막을 마비를 쭉 시켜주니까 그게 오줌 급한 걸 없애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여기 네 번째가 되죠. 일률성, 이 말 자체가 한문말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할 수 없이 이거 씁니다. 이 밥그릇에 물 넣듯이 댐이 물 흐르듯이 넘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방광에 소변이 차면은 방광 스스로 수축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원인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간혹 아무 원인도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건 배뇨 습관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개 저항은 이건 남자에서 주로 있고, 이 당뇨가 한 10년 이상 있으면요 방광을 다 못 비웁니다. 한 100cc 넣고 200이 남아요. 그럼 200 남도 돌아서면 또 누지, 또 좀 흔들면 또 세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또 말초신경장애, 아까 말했지 척추 문제 있는 혹은 내신경장애 있으면 이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는 남자 카테터고 이건 여자 그 자가동작 카테터인데 요거 한 10cm인데 요 넣었다가 이제 그 할 때는 흐름물로 빼가지고 같이 손하고 씻고 여기 끝에 젤리 발라가지고 요거 넣으면 됩니다. 요걸 한 4번 5번 정도 뭐 연습하면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아주 거부감 느끼는데요. 거부감을 느끼나마나 이거 하면은 딴 방법이 있다. 약을 안 먹고 이게 제일 낫다 하면은 할 수 없이 하면은 얼마 정도 하면은 자기가 똑똑한 손발이 잘 움직이는 사람은 풍이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잘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일가상 이제 마지막 일가상. 이거는 아까 했는 거로 일시적으로 약물이나 여러 방면이나 정신질환 거듭 요 끝에 심한 변비 하나 소변을 잘 누락하면은 변비가 없어야 됩니다. 직장하고 방광하고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변이 꽉 차 있으면 방광 자극돼 가지고 오줌을 요실금도 오고 막 옵니다. 그래서 오줌도 잘 못 누고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비는 해결해야 된다. 변비 해결한 다음에 오줌 잘 누는 약을 먹어야 된다. 또 방광염이나 방광을 또 오줌 못 넣으면 또 변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락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끝나는 마당에 잘 먹으면 잘 사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 없으면 사야 돼요. 건강만 있으면 그게 돈입니다. 자산.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사시다 하면은 이 배변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가서는 방광이 이게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울열이 오는 그 상태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노인은 아까 했죠. 75세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노인 아닌 사람들 많았고 그러고 80을 넘기면요. 내가 81살이다. 만으로 만으로 81살 되면 90까지 내다보고 살 수 있고 90을 딱 넘기면 100살까지 하고 인생 80부터는 덤으로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다 여러분 뒤를 따라가겠지만은 80 이상부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고 근심 걱정을 싹 없애야 돼요. 뭐 자식 문제, 손자 문제 다 잊고 사시는 게 좋고 이 요실금 가는 거는 결국 이렇게죠. 막 어떤 사람 막 괴로워서 내한테 갑니다. 내한테 이 병원 왔는데 아무 치료도 없다 하면 그게 어디서 하면서 내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는 시계바늘 세월 거꾸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러면 나도 해주겠다. 이 요실금은 시계바늘 거꾸로 돌린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시계가 천천히 가도 그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대학교 비뇨기과의 김병훈입니다. 오늘 오늘 이런 참 넓은 장소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1회까지 강연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살짝 긴장은 됩니다만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박철희 교수님이 강의하신 여성에서의 그 배뇨장애를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여성분들은 좀 많은 궁금증이 풀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남성 역시 여성 못지않게 그 다양한 배뇨장애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여성들은 오줌이 줄줄 새어가지고 오줌이 멈출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고 남자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도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방금 강의 들으셨겠지만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남자들은 역시나 여성에 비해서는 단순한 원리 때문에 오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남성 배뇨장애에 대해 이해를 좀 하시고 좀 이렇구나 이런 치료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개념을 잡아보셨으면 싶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일단은 남성의 배뇨장애는 대부분 전립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에서 전립선이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전립선에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란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이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어떠하고 진단은 어떠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이 항상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옆집 할아버지는 전립선 암이라더라, 앞집 영감님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더라, 말은 듣는데 이게 그럼 정확하게 어디 있냐 하면 이게 좀 어디 있더라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전립선이란 남성의 오줌을 모으는 방광, 그리고 오줌이 나오는 음경, 이 사이에 있는 한 20g 정도 되는 딱 밤알 크기만한 이런 장기입니다. 그럼 이 전립선이 중요한 점은 방광에서 음경으로 가는 요도, 오줌끼리 전립선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한 그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이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배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전립선에서 요도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정액을 모으는 정낭도 이렇게 전립선에서 요도가 만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전립선은 이렇게 오줌하고 그리고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통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또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여러 감염을 예방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립선에는 그 다양한 질병이 나이별로 생기게 되는데, 일단 젊은 나이에는 전립선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전립선암,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들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했던 정상 크기 20g보다 훨씬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전립선이 커지면 커졌지 뭐가 문제냐 하는 이야기인데,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게 밖으로만 커져가지고 커지면 되는데,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결국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이에 지나가는 오줌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요도를 좁게 해서 오줌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방광 내시경 사진인데, 정상인들에서는 이렇게 전립선 안에 요도를 보면 뻥 하고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온 어르신들의 전립선을 보면 요도에 이렇게 전립선이 양쪽에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요도가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되어가지고 오줌의 흐름을 막고 있고, 이래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립선은 그 남성 호르몬과 많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의 신생아에도, 남자 신생아에도 전립선은 있지만 처음에는 아주 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던 전립선이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면 어른들의 정상 크기인 20g 정도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g 정도 되는 전립선이 지내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나 60대가 되면 다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오시는 영감님들의 그 전립선을 측정해 보면 평균 한 40에서 60g 사이, 요 정도 크기로 정상에 비해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커져 있고, 또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지 더 심한 분들은 80g, 100g, 심지어 200g까지도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게 200g 하면 우리 밤알만 하던 쪼매는 전립선이 200g이 되면 테니스 공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지나는 소변이 그만큼 힘들고 억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40대,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전립선이 커져 있는 환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와 동반해가지고 이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도 점점 나이에 따라서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립선 비대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전립선이 커지고, 두 번째로 호르몬의 불균형, 방금 남성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그 선천적으로 고안에 문제가 있어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뒤에 그 고안암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고안을 제거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 그다음 인종의 영향도 있는데, 흑인에서 전립선 암도 그렇고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백인, 그리고 저희 아시아 계열은 그나마 제일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식이와도 연관되는데, 이런 고기류,
고기류를 많이 먹는 경우에 전립선 암도 그렇고 비대증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도 당연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강의와 겹치는데, 일단 배뇨 증상, 오줌 보기가 불편한 증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줌이 잘 안 나와서 억지로 보게 되는 폐색 증상, 또 한 개는 오줌은 잘 나오는데 너무 자극이 되어가지고 막 자주 마렵고 못 참겠고 이런 증상, 이런 폐색 증상과 자극 증상,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두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폐색 증상으로는 배뇨곤란,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안 나온다. 한참 서 있어야 오줌이 나오고, 심지어 앉아서는 오줌이 서서는 오줌이 잘 안 나오고, 앉아가지고 용을 쐬야 겨우겨우 나온다. 이런 배뇨곤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오줌줄기가 가늘다. 옛날에는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던 오줌이 쫄쫄쫄쫄쫄 하고 막 샘물 솟듯이 오랫동안 나온다. 또 잔뇨가, 나는 분명히 오줌을 다 봤는데 계속 오줌 마려운 기분은 들고, 화장실에 나와도 바지를 올려도 계속 찝찝하고, 2, 3분 뒤에 다시 화장실을 가가지고 오줌을 더 보면 또 조금 나오고, 이런 잔뇨감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소변이 끊어집니다. 한 번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줌이 쫙 나오는 게 아니고, 딱 끊어졌다가 또 배에 힘을 주면 또 찔끔 나왔다가, 또 한참 뒤에 배를 좀 찔끔 나왔다가, 이런 증상들은 다들 폐색 증상, 오줌이 막혀가지고 안 나와서 일어나는 증상이고, 일단 두 번째로 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오줌이 자주 마렵다. 옛날에는 화장실을 2-3시간에 한 번 가면 됐는데 시간마다 가야 되고, 심지어 1시간에도 여러 번씩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빈뇨가 있을 수 있고, 일단 급박뇨. 옛날에는 신문 보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신문 다 보고 가지 하고 신문 마저 보고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다가도 오줌이 마렵다는 생각이 딱 들면 화장실을 바로 달려가지 않으면 오줌을 못 참고 싸버린다, 조금 찔겨버린다, 이런 증상이 있는 급박뇨. 또한 밤에 자다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시간마다 한 번, 2시간마다 한 번 자다가 서너 번을 일어나야 되는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갈까봐 물을 마시는 걸 피하고, 자기 전에도 물을 마시는 게 피하고, 대중교통을 못합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4시간을 간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지를 못하고, 밤에 자주 일어나고, 처음에 놀러 가가지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일단 나는 화장실부터 찾을게 해가지고 화장실부터 찾아야 되고, 공공장소 가기가 꺼려지고, 또 추우면 소변 보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 민감해지고, 이런 식으로 삶이 많이 좀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환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활동이 제한되고 여행을 못 가고 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겠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극성 근심이 드러나고 발기부전, 성욕자, 심리적 위축, 그러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당장 당뇨, 고혈압 이런 것 같이 당장 죽고 사는 병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좀 성가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지금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건데, 막상 이런 불편함에서도 막상 우리가 조사해보면 병원에 가는 분들은 전체 환자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거나, 혹시나 이게 암일까봐 또 병원 가면 또 보나마나 수술하자고 할 건데 검사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왠지 말하기가 부끄럽고,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병원 가기를 끊으시는 분이 전체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과연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그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시행한 연구인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한 4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원래 있던 전립선 크기에서 전립선이 14에서 24% 정도 4년 만에 가만 내비두니까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 인구에서 동네 영감님들을 다 모아놓고
연관님들을 한 몇 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 역시 4년 뒤에는 전립선이 14% 커지고 15년 뒤에는 전립선이 48%라 전립선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립선 비대증은 뭐 특수한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이런 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아니 뭐 견딜만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내두게 되면 지금 방광이 있고 밑에 전립선이 꽉 막혀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광은 어떻게 하든 오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오줌을 짜내게 됩니다. 밑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던 정상 방광벽이 방광이 막 힘을 줘서 짜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팔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 근육이 이렇게 방광이 육주라고 하죠. 그죠? 울룩불룩한 이런 방광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광이 되면서 이래도 전립선이 밑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방광에 힘을 더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근육이 있는 데가 아닌 이런 사이사이에 근육이 작고 약해진 부위는 방광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걸 방광계실이라고 하는데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얇은 방광벽 쪽으로 압력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방광이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런 데는 근육이 얇기 때문에 방광이 오줌을 짜내지를 못하겠죠. 그죠? 오줌을 짜내지를 못하면 여기는 오줌이 계속 고이고 오줌이 계속 고이면 오줌이 썩고 그 다음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래 되면 결국 방광 안에 오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돌멩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방광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상태가 되어서도 해결하지 않고 가만 내비둔다. 방광 내 압력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방광 내 압력이 결국 신장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신장이 점점 늘어나고 수신증이 오면서 신장은 우리 오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이 신장이 점점 압력 때문에 오줌 만드는 부분들이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오줌을 못 만들게 되어버리죠. 그죠? 이래가지고 신부전이 되어서 결국 막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혈액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오셔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방금 여성 배뇨장애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병원에 오셔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들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죠. 그죠? 나는 밤에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간다. 나는 오줌을 너무 자주 간다. 어떤 분들은 막혀서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런 여러 다양한 어르신의 증상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이분이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뇨기과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점수라는 이런 증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의 불편한 정도를 객관화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물어본 이런 오빈이 남았느냐, 오빈을 자주 보느냐, 오줌이 끊기느냐 이런 것들을 7가지 항목을 물어가지고 점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7점까지는 뭐 경한 증상, 19점까지는 중간, 20점 이상이면 정말 심한 배뇨 증상 이렇게 우리가 환자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점수에 따라서 이분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또 어떤 치료를 할 건지 또 치료를 했으면 치료의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 수지 검사인데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가 우리가 전립선을 직접 만져봅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또 전립선에 염증은 없는지 또 혹시나 딱딱한 게 만져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암을 걱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립선에서는 특별히 올라가는 피공사가 있는데 요거는 피공사가 만약 정상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대증보다는 아이고 혹시나 전립선 암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방금도 보셨지만 요를 검사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오줌이 시원하게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오줌 보는 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1분 정도 걸립니다. 1분 동안 소변이 쫄쫄쫄쫄쫄 하고 이렇게 1분 동안 소변을 보게 되는 젊은 시절에는 10초 만에 그냥 확 보던 소변이 이런 식으로 느리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립선 초음파는 그 직장 안에 소식자를 놓고 우리가 전립선의 크기나 아니면 전립선에 다른 뭐 석회화나 암의 여부를 평가해보는 검사가 되겠고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술적으로 이분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아니면 좀 이분은 좀 암하고 감별을 해야겠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립선의 내시경을 직접 보게 됩니다. 내시경을 보면 방금도 보셨지만 이렇게 전립선
요도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지 아니면 전립선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보고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치료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한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좋은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는 그러니까 막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전립선이 막혔으니까 수술로 뚫어주자.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의 목표는 그죠? 뭐 당장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불편한 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뭐 병을 완치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증상을 완화시켜 가지고 좀 삶이 편안해져 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는 크게 관찰요법, 약물요법, 수술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관찰요법.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안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참을만 하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약을 쓰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죠? 식이요법으로 조금 맵고 짜운 이런 방광에 자극하는 음식을 줄이고 좌욕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요 정도 증상이 경한 사람은 요 정도의 그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도저히 뭐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에서는 그 다음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지금 다양한 약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약제가 주된 치료 방법이 됩니다. 하나는 당장 소변을 보기 편하게 해주는 약, 교감신경 차단제인데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뭐 이런 약들 이름에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는 좁혀져 있는 전립선 요도를 이완시켜가지고 당장 오줌을 편안하게 나오도록 하는 약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먹어버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뭐 약을 먹어보니까 당장 잘 나옵니다 하는 거는 이 약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6개월 이상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6개월 이상 먹어줬을 경우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전립선의 크기를 자기 원래 크기의 30% 정도를 줄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전립선을 줄여가지고 오줌 보는 그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약들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프로스칸, 아보다트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 효과 똑같고요. 한 6개월 이상 먹어야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고 효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런 약들은 지금 가끔 비뇨기과에 머리가 빠지는데 약 주세요 하는 분들 있죠, 그죠? 쪼개 먹으면 된다 하면서 이 약입니다. 막 그쪽 그 탈모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약물 치료로는 지금 말한 두 가지 종류의 약, 이 두 가지 종류의 약을 같이 사용할 때 기계적인 폐쇄와 기능적인 폐쇄가 해결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장기간 5년, 10년을 봤을 때 같이 먹을 때가 이런 그 전립선 비대증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팔메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광고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분이 드시고 있는 걸 아는데 병원에 가면 잘 안 주죠, 그죠? 그래 이 소팔메토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소팔메토 하는 거는 그 옛날 미국 인디안들이 뭐 이 소팔메토 나무 그 야자 나오죠, 그죠? 여기 열매를 먹어보니까 오줌이 잘 나오더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생약제제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 많이 사용된 생약제제 중에서는 소팔메토가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약들에 비해 가지고는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떨어지고 그 다음 그 가격도 가격이니와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그냥 그 정도로 드시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간단합니다. 그 수술적 치료는 막힌 거를 뚫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방금 말한 이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다양한 합병증이 있다거나 약을 먹어도 아니 뭐 도저히 효과가 없다. 나는 약 가지고 안 되겠다.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약은 귀찮아서 못 먹겠다. 하루에 몇 번씩 약을 어떻게 먹냐. 그냥 깔끔하게 수술로 끝내도 이런 경우 환자가 원할 때 이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인데 이렇게 내시경으로 요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립선을 그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파먹듯이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동영상인데 이렇게 커져 있는 전립선을 우리가 전기 메스가 있습니다. 전기 메스를 가지고 숟가락으로 파듯이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막혀있는 전립선을 파내어가지고 뚫어주는 수술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수술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가 나는 부분은 일일이 전기 메스로 찌시기 때문에 뭐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출혈도 거의 없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이렇게 막혀있던 전립선이 뻥 하고 뚫리게 되죠. 그죠? 뚫리게 되고 그 뚫린 전립선들은 이런 식으로 조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복적 전립선 절제술인데 한마디로 배를 째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방금 내시경적 수술로는 제거하기가 너무 크다란 전립선이 뭐 100g이다, 200g이다. 내시경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수술에서는 이렇게 배를 열고 안에 전립선을 통째로 밀감 드러내듯이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이런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가 많이 나왔죠. 그죠? 길을 지나가다 보면 레이저는 피도 안 나고 하루 만에 퇴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KTP나 여러 가지 레이저가 나왔는데 그런 레이저들은 대부분 다 전립선 표면을 조금만 이런 식으로 태웠기 때문에 시술은 간편하고 퇴원은 빨리 할 수 있지만 효과도 그래 오래 못 갔다는 뭐 6개월 지나니까 똑같더라 1년 지나니까 똑같더라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홀랩이라고 새로운 레이저 치료가 나왔습니다. 이 홀랩 치료는 전립선을 태우거나 아니면 쪼가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립선의 한 부분을 칼로 이렇게 돌리듯이 우리가 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까내듯이 이런 식으로 레이저로 전립선을 통째로 파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의 장점은 출혈도 적고 그리고 예전에는 내시경으로 못했던 100g이나 200g 되는 이런 커다란 전립선들도 이거는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려면 뭐 똑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고 또 너무 오래 앉아있게 되면 그 전립선 쪽으로 그 피가 잘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적절한 성생활 이런 게 예방이 되겠고 그 다음 식사 여러분들 그 음식 섭취에 관심이 많은데 방금도 말했지만 이런 야채,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고 특히 된장이나 두부 같은 콩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는 뭐 커피나 뭐 알코올이나 또 콜라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육류 섭취도 줄이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체중을 조절하고 오줌을 또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좌욕을 하게 되면 그 전립선이나 그쪽으로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배뇨 증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음을 삼가하고 또 이런 필요하지 않게 유지하고 또 감기약 가끔 전립선 비대증 약 먹다가 감기약 먹고 병원으로 안 나온다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 콧물을 멈추게 하는 약이 전립선을 꽉 조아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을 때는 조금 비뇨기과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뭐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가만히 내비두면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고 이게 점점 자라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목표는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고 초기에 적절히 관리를 하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수술이나 요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광이 방금 봤듯이 두꺼워지고 막 방광 개실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전립선에 뒤늦게 수술을 하여도 원래대로 방광 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